이 현기증을 견디며 이제 우리는 초론적 자리를 상징하는 대붕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붕은 차이와 낯섦을 가져다주는 비행을 상징하는 새였던 것이다. 대붕의 비행은 구체적으로는 여행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평지로부터 낭떠러지가 도처에 널려 있는 산간지역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었다면 장자는 결코 평지에 서 있는 경험에 낭떠러지에 선 경험을 도입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평지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지에서의 삶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이 점에서 우리는 차이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행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송나라 상인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에피소드는 여행에 대한, 정확히 말해서 차이에 대한 경험을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에피소드는 너무도 평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치고 난다. 그러나 과연 송나라 상인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고 자명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송나라 사람이 장보라는 모자를 미천 삼아 월나라로 장사를 갔다. 그런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소요유. 장자에는 송나라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등장한다. 그건 바로 송나라가 장자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였기 때문이다. 준추시대 내내 송나라는 주나라 문명을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제국이었다. 그러나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송나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유산에 얽매여 있는 보수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그런지 장자 당시 송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바보를 의미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해버렸다. 한비자 오두편에는 수주대토라는 고사로 유명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밭을 갈고 있던 농부가 있었다. 그는 우연히 토끼가 나무에 달려와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농사를 그만두고 그 나무를 지키면서 다시 토끼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농부도 바로 송나라 출신의 사람으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장자 본인도 결국 송나라 출신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자에게 있어 송나라 사람이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장자의 송나라 사람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장자의 치열한 자기 비판 의식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방금 설명했듯 송나라는 춘추시대에 번성했지만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는 쇠퇴해버린 문화국가였다. 그런 유산 때문인지 송나라에서는 여전히 모자와 같은 예복들이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월나라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월나라는 춘추시대 말에 이르러서야 중국 역사에 동참했던 신흥국가, 그전에는 거의 야만 상태에 있던 나라의 하나였다. 월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추장시대의 야만적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월나라의 이런 사정을 모르고 송나라 상인은 모자를 팔려고 월나라로 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물정을 전혀 모르는 송나라 상인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단순한 인상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송나라 상인은 송나라에서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송나라 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송나라 상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월나라로 가려고 한 이유는 그 나라에서도 모자가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에게 월나라는 곳은 송나라와 동일한 공간으로 간주되었던 셈이다. 마침내 그는 부자가 되리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월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월나라는 송나라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나라였다. 월나라에서 사회적 위상을 나타내주는 것은 모자와 같은 예복들이 아니라 일종의 문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모자라는 물건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이곳 월나라에서 그는 상인이면서도 동시에 상인이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모자를 팔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는 상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자를 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는 결국 상인일 수는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우리는 월나라 저작거리에서 모자꾸러미를 든 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송나라 사람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 동일성이 와야 될 때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게 마련이다. 상인이면서 동시에 상인이 아닐 때 오는 현기증 역시 이런 것이다. 이것은 바로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사유가 동일성의 논리를 통해 그렇게도 부정하려고 애써왔지만 차이는 항상 우리 삶의 도처에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순간에 불쑥 우리를 엄습해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인상처럼 쉽게 송나라 상인을 어리석은 인물로 폄하해버릴 수 있을까? 오직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만 송나라 상인은 어리석은 존재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 삶이 차이와 타자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자연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차이 속에 머물며 현기증을 느끼는 사람 혹은 대봉을 타고 그 차이를 비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송나라와 월나라의 차이, 자신이 생각했던 월나라와 실제로 경험한 월나라의 차이, 사회와 삶의 차이, 동일성과 타자성의 차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자. 송나라 상인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분명 장자와 같은 철학자는 이 차이와 낯설매 오래도록 머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송나라 상인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는 끈덕지게 차이와 낯설매 머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고도의 긴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송나라 상인에게는 단지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이다. 하나는 월나라의 야만성에 분통을 터뜨리며 송나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월나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자는 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전자가 차이와 낯설음을 회피하는, 따라서 일상적 삶에 다시 매몰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자가 볼 때 사실 두 번째 선택지만이 차이와 낯설음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일한 방법. 월나라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그곳이 자신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때까지 그 거리감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이와 낯설음을 회피하면 우리는 결국 매출하기에 머물게 될 것이고, 차이와 낯설음에 끈덕지게 마주선다면 우리는 장자가 얘기했던 한 마리의 거대한 대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트랜스크리틱. 송나라 상인의 극적인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차이와 타자성에 노출돼 있다. 이 점에서도 우리 삶은 분명 여행을 닮아 있다. 물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여행은 낯선 곳으로의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친숙하고 편안한 곳으로의 이동은 겉보기에는 여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여행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메추라기가 나뭇가지와 땅 사이를 반복해서 날아오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여행은 차이를 가로질러야만 한다. 곤이라는 물고기와 대붕이라는 새 사이의 차이, 친숙하고 안정적인 평지와 아찔한 구말리 창공 사이의 차이, 그리고 대붕이 탕생했던 북쪽과 대붕이 날아가려는 남쪽 사이의 멀고 먼 차이. 차이를 가로지르는 운동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가라타니 고진이라면 바로 이런 운동을 가리켜 자신의 말대로 트랜스크리틱이라고 명명했을 것이다. 데카르트의 코기토, 즉 의심하는 주체는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 사이는 단지 차이로서 존재하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해진 순간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초론적인 장소, 즉 트랜스크리틱을 허용하는 공간이다. 고진, 트랜스크리틱. 보통 사람들은 데카르트를 코기토라는 고독한 사위 주체를 발견한 관념론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고진은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차이의 경험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는 프랑스로부터 네덜란드, 즉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는데 그는 이곳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이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암스테르담은 그 당시 가장 자유로운 무역 도시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차이의 도시라고도 불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바로 이 위대한 도시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도 탄생하지 않았던가. 고진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바로 이런 차이에서, 즉 프랑스와 암스테르담 사이의 차이에서 의심하는 주체인 코기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경우 코기토는 낯설음을 경험하고 있던 데카르트 자신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 코기토와 차이의 문제를 함축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와 암스테르담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황이 된다. 고진에게 있어 코기토는 시스템과 시스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차이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는 차이의 주체를 의미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트랜스크리틱이란 결국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차이에 서서 두 공동체를 성찰할 수 있는 철학적 운동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에서 코기토는 데카르트에게만 한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송나라와 월나라 사이의 차이에 머물며 당혹감을 느꼈던 송나라 상인도 하나의 코기토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진의 말처럼 그는 실제로 시스템과 시스템 또는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송나라 상인은 하나의 폐쇄된 시스템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속한 시스템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했다. 불행한 것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외부 시스템이 결국 자신이 속한 내부 시스템의 단순한 연장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송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월나라에서도 모자를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을 테지, 이 상인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모자를 팔러 간 송나라 상인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송나라 사람의 에피소드, 즉 이방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무명을 빨아서 탈색하는 일을 대대로 하였다네. 어떤 이방인이 그 말을 듣고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약 만드는 비법을 팔라고 했지. 그러자 그 사람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의논하면서 우리가 대대로 무명을 빨아 탈색시키는 일을 했지만 기껏해야 금 몇 냥밖에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약을 만드는 비법을 금 1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팝시다 라고 말했다네. 그 이방인은 오나라 임금에게 가서 그 비법을 가지고 유세를 했다네. 마침 오나라 임금이 싸움을 걸어오자 오나라 임금은 이 이방인을 수군의 대장으로 삼았다네. 왜냐하면 그 이방인에게는 물에서도 손이 트지 않게 하는 비법이 있었기 때문이지. 결국 겨울에 수전을 벌여 이 이방인은 월나라 군대를 대패시켰다네. 오나라 임금은 그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로 삼았다네. 손 트는 것을 막는 약은 마찬가지였는데 한쪽은 그것으로 영주가 되었고 다른 쪽은 그것으로 무명빠는 일밖에 못했다네. 사용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지 소요요. 이 에피소드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 명은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가진 어느 송나라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송나라 사람으로부터 비법을 사려고 한 어떤 이방인이다. 송나라 사람은 이 비법을 통해서 겨울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손이 트지 않는 비법을 이용해서 겨울에도 무명을 그것도 아주 많이 세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동일한 업종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겨울에는 무명을 세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손 트지 않는 비법을 사려고 한 이방인은 그 방법을 송나라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인물로 그려진다. 송나라 사람으로부터 그가 사들인 비법은 분명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은 이 비법을 무명을 세탁하는 데 쓰지 않고 수전을 행하는 데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장자의 말대로 그는 이 비법을 사용하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오나라가 수전으로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 100냥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점이다. 무명을 빨던 송나라 사람이 특정한 시스템 안에 매몰되어 있던 존재라면 비법을 사들인 이방인은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를 횡단하고 있던 인물이란 점이다. 비법을 팔라는 이방인의 제안을 받고 송나라 사람은 가족을 모두 불러놓고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한다. 그러나 사실 송나라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과 의논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동일한 시스템 안에 속해 있고 따라서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규칙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와 토론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와 토론이 아무리 진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공동체의 규칙을 집단적으로 재확인하는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진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송나라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송나라 사람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차이의 주체, 즉 코기토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이 점은 송나라 사람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을 바깥에서부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반면 이방인은 송나라와 오나라의 사이 혹은 월나라와 오나라의 사이에 서 있던 존재이다. 그는 바로 이 경계 지점에서 서로 다른 삶의 형식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이 이방인은 고진이 말한 차이의 주체 혹은 코기토를 대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조망의 능력 때문이다. 3. 가장 심각한 철학적 문제, 타자. 인간 존재는 인정받고자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인되기를 원한다. 인간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는 타자를 향해 나아간다. 그 결과 인간 존재는 자신이 될 수 없다는, 즉 자기 또는 분리된 개인으로서는 존속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상실의 체험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간 존재는 자신을 항상 미리 주어진 외재성으로 여기저기 갈라진 실존으로 체험하게 된다. 블랑시오, 밝힐 수 없는 공동체, 의사소통의 불가능성. 송나라 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송나라 상인은 월나라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서 차이와 낯설음을 경험하게 된다. 모자를 팔기 위해 월나라에 들어갔지만 월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송나라 상인이 월나라에서 느꼈던 차이와 낯설음이란 타자와의 우연한 마주침이 낳은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타자라는 범주는 차이라는 범주보다 우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독한 자 혹은 유아론적인 자에게는 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단지 공허한 동일성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타자와 마주침으로써만 우리는 자신과 타자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타자를 낯설게 경험하는 만큼 자신도 낯선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장자가 차이와 낯설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타자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 타자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선 송나라 상인이 월나라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월나라 사람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월나라 사람들이 진정 송나라 상인에게 타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송나라 상인이 속한 공동체 혹은 시스템의 규칙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자로서 월나라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타자란 우선 나와는 다른 공동체 혹은 나와는 다른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이방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자.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송나라 사람에게 그의 가족들은 과연 타자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비록 그의 가족들이 외형적으로는 그와 다른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송나라 사람에게 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와 동일한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타자와의 마주침은 타자가 속한 시스템과 내가 속한 시스템 사이 혹은 양자 간의 차이에 직면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장자 채물론에 등장하는 다음의 논쟁 이야기는 장자가 얼마나 타자와 차이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가 당신과 논쟁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저를 이기고 제가 당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말 옳고 저는 정말 그른 것일까요? 반대로 제가 당신을 이기고 당신이 저를 이기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옳고 당신은 정말 그른 것일까요? 또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른 것일까요? 아니면 두 쪽이 모두 옳거나 두 쪽이 모두 그른 경우는 없을까요? 당신이나 저 모두 알 수가 없다면 이 논쟁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런 당혹스러운 사태를 판정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세카이 같은 사람에게 판정해보라고 하면 이미 당신과 의견이 같은데 그가 어떻게 올바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저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판정해보라고 하면 이미 저와 의견이 같은데 그가 어떻게 올바로 판정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과도 다르고 저의 생각과도 다른 사람에게 판정해보라고 한다면 이미 당신이나 저와 생각이 다른데 그가 어떻게 올바로 판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화에서 두 사람 간의 논쟁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물론의 추상적인 논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송나라 상인 이야기에 이 논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 사이의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송나라 상인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모자를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월나라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문신을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다. 만약 두 사람이 치열하게 논쟁해서 송나라 상인이 이겼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월나라 사람의 주장은 과연 큰 것일까? 반대로 월나라 사람이 이겼다고 한다면 송나라 상인의 주장 역시 그르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장자는 상이한 공동체에서 속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논쟁에 가능한 경우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간다. 마침내 그는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의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 제3자를 도입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다. 중재를 위해서 논쟁에 개입한 제3자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송나라 상인과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월나라 사람과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월나라의 규칙이나 송나라의 규칙과는 전혀 다른, 예를 들자면 가령 흉노족과 같이 변방지역의 이질적인 규칙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경우도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 제3자는 이미 논쟁을 중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치에 서 있지 않다. 그는 이미 송나라 상인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월나라 사람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편파적인 중재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제3자는 분명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과는 다른 객관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도 두 사람을 중재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속한 특정한 공동체의 규칙, 즉 흉노족의 삶의 양식과 규범만을 따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 사이의 논쟁을 어떻게 중재해야 한단 말인가? 장자는 과연 어떤 기막힌 방법을 제안하려고 이렇게까지 장황한 논의를 전개해야 했을까? 더구나 그는 왜 논쟁을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자마자 곧바로 그것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지금 하나의 역설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재가 가능한 논쟁은 진정한 논쟁이 아니며 진정한 논쟁은 중재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역설을, 여기에서 중재가 가능한 논쟁이란 논쟁의 양측이 모두 동일한 공동체의 규칙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논쟁을 말한다. 반면 중재가 불가능한 논쟁이란 논쟁의 양측이 서로 다른 공동체의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논쟁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송나라 상인과 월나라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장자가 말한 대로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중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의 실마리는 바로 동일한 지점에 함께 놓여 있다. 장자는 우리에게 타자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란 어떠한 합리적 수단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애초에 논쟁의 해결과 타자와의 만남이란 사건은 양립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타자와 마주쳤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낯섦과 차이는 끝내 해소될 수 없단 말인가? 장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차이를 가로지르는 대붕이 될 수 있고 마침내 타자와 소통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자의 궁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을 받아들일 때 차이를 가로지르는 비행이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진다면 이제 장자 철학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관계 아닌 관계. 장자는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불가능한 듯 보이는 과제를 자신의 철학적 문제로 끌어안고 집요하게 사유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자가 제안했던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우회로를 거칠 필요가 있다. 장자와 우리 사이에는 2000년도 더 지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자와의 대화에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잠시 비트겐슈타인과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타자성이라는 문제에 있어 두 사람만큼 장자에 필적할 만한 사유를 전개했던 철학자도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자 이해를 위해 현대 철학자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자의 사유가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 화해될 수 없는 두 원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곳에서 각자는 타자를 바보니 이단자이니 하고 선언한다. 난 내가 타자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난 도대체 그 타자에게 근거들을 주지는 못하는 것일까? 물론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근거들의 끝에는 결국 설득이 있다.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을 개종시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해보라. 비트겐슈타인 확실성이 많아요. 아마 위와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은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그의 사유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장자의 논쟁 이야기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도 근본적으로 낯섦과 차이를 도입함으로써 타자의 문제에 대해 사유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선교사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차이, 그리고 양자 사이의 마주침. 선교사와 원주민은 각기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고 따라서 그들이 따르고 있던 규칙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원리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통약 불가능한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마주칠 때 선교사는 원주민을, 그리고 원주민은 선교사를 타자로서 만날 수밖에 없다. 분명 선교사는 자신이 믿는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기독교의 원리와는 이질적인 자신들 나름의 독특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선교사와 원주민은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서로 격렬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교사나 원주민은 상대방을 바보니 이단자니 하고 단언하면서 끝내 속으로는 절망하고 말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이 선교사와 원주민들 각자에게 비추어졌을 수 있다. 선교사는 힘은 들지만 언젠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역으로 원주민들 역시 선교사가 자신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언젠가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선교사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원주민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 말대로 그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겠는가? 결국 마지막에는 논증이 아닌 정서적인 설득의 과정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 타자로 남아있는 한 설득이란 건 역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양자는 결국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매번 타자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타자 앞에 서면 그와는 어떤 소통의 가능성도 모두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타자에 대한 레비나스의 생각이 빛을 발한다. 타자와의 관계는 공동체와의 전원적이고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며 우리가 타자 입장에서 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와 유사하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공감도 전혀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는 우리에 대해 외재적인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하나의 신비와의 관계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외재성이며 혹은 그 타자성이다.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타자는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서 삶의 규칙을 공유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때문에 레비나스는 타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타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사실 그 타자는 우리에게 진정한 타자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란 철저하게 외지적인 것이라고 토로하고 만다. 타자는 결코 나의 내면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실존의 역사를 직감하게 된다. 나와 타자는 관계를 맺지만 동시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 타자와 마주쳤다는 점에서 나는 타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지만 한편 타자는 나에 대해 전적으로 외재적이므로 나는 결코 타자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 타자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 때문에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관계를 하나의 신비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것은 타자와의 관계가 역설적이게도 관계 아닌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레비나스에게 있어 타자의 위상이 지나치게 신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타자와 마주친 주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유를 전개했기 때문에 드러난 결과일 것이다. 스스로 투명한 주체에게 있어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타자는 여전히 불투명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장자도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레비나스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들보다 앞서 타자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끈덕지게 사유했던 철학자이다. 어느 경우든 타자의 발견이란 사건은 나 자신이 나만의 규칙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과 동시적 사태이다.
그러나 장자에게 비트겐슈타인이나 레비나스를 넘어서는 어떤 측면이 있었다. 장자는 우리가 타자와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사유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아직 우린 장자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들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조금 조급한 마음의 독자들을 위해서 장자가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을 살짝 엿보도록 하자. 마음으로 하여금 타자를 자신의 수레로 삼아 그것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멈추려 도 멈출 수 없는 것에 의존해 중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장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규칙을 수레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장자는 타자를 수레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자신이 익숙하게 타던 수레를 버리고 새로운 수레를 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그리고 그 위험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장자의 권고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권하고 있는 행위는 너무도 위험한, 거의 목숨을 건 비약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것은 침숙함을 버리고 낯설매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시속 70이나 30km로 달리는 자동차로 뛰어내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라. 새로운 자동차에 몸을 싣자마자 우리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던 균형 감각이 동요되는 경험을 하며 기우뚱거리게 될 것이다. 이미 낯선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내가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 고유한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새로운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 새로운 균형 감각, 즉 충을 기르는 것뿐이다. 만약 새로운 자동차에서 균형을 잡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자동차와 소통하는 데 이른 것이다. 그렇지 않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마저도 버려야 할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장자의 자유는 타자와 소통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숙고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친숙한 자동차로부터 낯선 자동차로 성공적으로 비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롭게 발을 디딘 자동차와 소통하여 새로운 균형 감각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